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양원. 이름이 좀 발음이 힘들죠? 하지만 사람은 쉽다는 거, 발음은 힘들지만 그리고 민법도 공부를 잘하면 아주 쉽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기본 강의에 앞서서 아예 요렇게 그 기본서하고 항상 플러스 OX 핵심 체크 요거를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본 뒤에 OX를 가지고 다시 확인 학습을 하면 실력이 부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여기 OX 핵심 체크는 사실 그 제목 자체가 또 기출지문 중심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출지문 중심 이렇게 돼 있어서 주로 이 기출지문이에요. 근데 기출지문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이 기출 문제에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출지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제 노무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만 하자면 노무사 기출 지문만 다 정리해도 끝나요. 사실은 끝나는데 근데 이제 최신 판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내지는 문제인데 노무사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 기출 지문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같이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서하고 OX 핵심 체크 이것들만 잘 보면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다 확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여러분들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법 공부는 꼼꼼하게, 사실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한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자세히 다 보면 너무 진도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들으면서 그걸 어느 정도 아웃라인, 개요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서에도 봐보면 제가 기출 표시를 쭉 했어요. 기출 주문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몇 년도에 나왔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놨죠. 뭐 예를 들면 우리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 책 5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민법의 법원의 종류에서 법률 끝에 가서 봤더니 기출 15 이렇게 해놨죠. 2015년도에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 로마자 2번에 민법의 법원의 종류에서 1번 법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맨 끝에 가면 기출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이 파트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 이런 얘기고, 또 맨 밑에 갔더니 관습법에 관해서 기출 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끝에. 그런 식으로 2014년도에 이 파트가 나왔고 2015년도에 이 파트가 나왔다 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기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봐보세요. 노무사 시험 시행된 것이 몇 년인데 그 시험 기출 지문이 나와 있는 것들은 2003년도부터 있는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출 표시가 된 것들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되다가 2014년도에 또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기출 표시가 된 거잖아요. 노무사 시험에서 보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인데 노무사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다른 시험 기출 지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잡아놨다, 요거를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교과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 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요것들을 내 거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공부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문제 자체가 이렇게 봐보면
이제 우리 그 선택형으로 이렇게 해서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례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례 문제라는 것들이 별게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판례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사례를 소개를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해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기출 사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또 거기다 소개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어렵지 않게 시험 공부를 민법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요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로 그 교과서 3페이지 가셔서 이 공부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제가 그 각 장 밑에는 보면 그 교과서 봐보니까 각 장 밑에는 몇 년도에 이것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민법의 법원은 2003년, 2005년, 14년, 15년.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는 2007년도에, 민법전의 적용 범위는 2003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봐봤더니 법원 문제만 봐도 2003년, 2005년 나오다가 정말 거의 10년 동안 쭉 비워뒀다가 2014년도에 나오고 또 2015년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빈다고 해서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출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다 조금씩 좀 잘 알아두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장 밑에는 이렇게 그 몇 년도에 출제됐다. 이게 사실 가이드죠. 어떻게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1절 민법의 의의를 볼 건데, 맨 처음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 민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문제들은요, 참 민법 입문 강의는 안 들으셨죠? 지금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 민법 입문 강의를 이거 전에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 하기 전에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민법 입문 강의가 있으니까 민법 입문 강의를 빨리 동영상으로 좀 짧게 제가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아마 그게 무료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을 테니까 찾아서 꼭 한번 수업을 빨리 한번 들어보고 오면 이게 좀 더 개념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오시면 이 기본 강의도 조금 더 거두절미하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잠깐 보자면 우리 이제 보세요. 우리 민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사를 다 규율하고 있는 것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사실 그래서 드라마로 치자면 민법은 대하 드라마예요. 뭐 단막극 이런 거 아니고 대하 드라마다. 이제 잠깐 봐보면 간단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단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출생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하면 나는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 딸로 태어났어. 네,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학교 들어가서 학교 쭉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이게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세금도 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뭐 졸업 회사 이렇게 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뭐예요 이거,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앞에 가서 만약에 생활을 하면 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든지 해서 방을 세내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이 뭐냐면 계약으로 보자면 임대차 계약이에요. 원룸을 빌려 쓰는 것도 임대차다. 그러다가 이제 봐보세요.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결혼, 혼인, 법에서는 혼인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이렇게 하고, 혼인하기 전에 뭐 집도 살 수도 있겠죠. 집을 사면 매매 이렇게 될 거다.
또 집을 많이 사서 이제 오히려 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 네, 이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등등등 하다가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교통사고로는 아니고 나이 들어서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민법은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는 것이다. 근데 이 민법 규율하는 것들을 봐봤더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그리고 상속법, 이렇게 되는데, 이 물권법, 채권법, 이 것들을 재산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재산법이 되는데, 재산법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이에요. 그러면 채권에 관한 법이 채권법이죠. 근데 이게 다 재산, 돈 되는 것들이잖아요. 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재산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 딸 또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누구의 아빠 또는 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다 보면 이제 남자 같으면 처갓집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자들 같으면 시댁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친족 관계가 만들어져. 친족 관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참 내가 죽기 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겠네요. 부모님 사망 이런 경우 있겠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 사망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또 우리가 상속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또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고, 근데 이게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가족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이것들을, 문제되는 것들을 뭐 소유권, 물권법에서 또 채권법에서 별도로 다 이것을 규율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통되는 원칙들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규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채권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친족법, 상속법에서 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총칙에서 같이 규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총칙이라고 하면 물권법, 채권법, 또 친족법, 상속법은 각칙이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총칙, 각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총칙, 각칙 구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법에도 보면 물권법 안에 총칙과 각칙이 있고, 또 채권법도 가면 총칙과 각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율을 하는 것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법을 만들 때 이런 것을 판택된 체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요건 시험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민법의 기초를, 지금 법학의 기초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정말 얼토당토않게 노동법만 먼저 막 공부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시지만 법학의 출발은 뭐라고요? 민법이다.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출발해서 노동법이 있는 거지. 여기서 봐보세요. 노동법은 여기서 회사 들어가는 한 부분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민법은 전체에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좀 특화된 특별한 법, 이게 노동법인 것이기 때문에 민법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노무사 될 거니까 노동법만 열심히 하면 돼, 이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법 중요하죠. 노동법 중요하지만 그 노동법 전에 민법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꼭 나는 2차가 급하니까 그러면 민법과 노동법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판택된 체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무사 시험은 고맙게도 만약에 이걸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법조문이 1조에서부터 1118조까지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못해. 그래서 이제 노무사 업무와 특히 관련돼 있는 거 민법 총칙, 채권법 요것만 시험을 본다. 그래서 참 고맙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두 군데서 25문제를 내죠. 25문제를 내서 곱하기 4 하면 이때 이제 100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법 총칙은 12개, 채권법은 13개 이렇게 합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총칙에서 12개, 채권법에서 13개. 그래서 합이 25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다. 근데 이제 노무사 시험이 좀 덜 알려져 있었을 때는 이 노무사 시험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만 반복시키면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수급이 조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노무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원자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을 다 합격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커트를 해야 되는,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예전에 안 내던 파트까지 이렇게 막 쫓아가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구석 다 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되,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만 잘 해결되면 우리가 사실 뭐 시험은 우리가 무슨 수석이 목표도 아니고 뭐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합격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합격에 포인트를 둔다면 그냥 1차 같은 경우는 이 기출 문제에 있는 것들을 잘 보자. 그거를 틀리지 말자. 이런 자세로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민법의 체계와 이 법학의 체계를 충분히 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 요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것들이 다 민법인데 이 민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 교과서로 오자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민법인데 이 민법이 뭐냐 이건데, 민법은 이제 법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 법은 민법만 믿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들도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법도 있지만 그 외에 형법,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또 민법, 민사소송법, 또 상법 등등 많은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법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사법이다. 근데 우리 봐보세요. 저기서 아까 우리 군대 가고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르니까 군대를 갔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세금 내는 것도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잖아요. 거기 한 당사자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사법은 사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해 주는 거예요. 사인들 간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매매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인정되는 것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법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산법도 있고 가족법도 있더라. 민법 내용에 이 재산법도 있고 가족법도 있더라. 그 재산법 속에 물권법, 채권법, 또 가족법 속에 친족법, 상속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봐보세요. 근데 민법은 또 일반법이 된다는 것인 거다. 일반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일반법 말고 특별법이 있죠. 일반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이제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입문을 봐도 그 법률 용어 사전 기능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법률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그 법률 용어 사전을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그 뜻풀이 돼 있는 것들을 외우려고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만 잡으면 돼요. 2차 시험 공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뜻풀이를 막 해줄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에 쓸 것들만 외우면 되는 거지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반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법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특별법 그러면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 민법 말고 상법이 있는데 이 상법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상행에 관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상인의 대표적인 게 회사야. 그래서 회사법이 상법에 들어있고 그 외에 이제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인도 사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상행위로서 행위를 하게 되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민법은 또 실체법이 된다 그래요. 실체법인데 실체법은 이게 결국 뭐냐면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에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거, 이게 실체법이다는 것인 거다. 근데 실체법 말고 절차법이 있는데 절차법 요게 있는데 절차에 관한 법이죠. 근데 이건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항상 갑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또 을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로 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또 갑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리대로 줄 게 있으면 잘 주고 또 갚을 게 있으면 갚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건 법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나중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집행해가지고 만족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민사소송법 또 가사문제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뜻을 좀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은 또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재판규범, 행위규범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규범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 그 기준이 된다 이 말인 것이고 행위규범은 이게 우리들이 그 법대로 행동해라 하는 규범인 거다. 근데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제가 좀 더 그 법을 더 많이 관찰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뭐 판사, 검사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그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막 장사만 하는 사람들은 사고 잘 치면서 사업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규범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규범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크게 사고를 못 쳐. 사고를 쳐야 사업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뭐 큰 사고 뭐 사람 때리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 이걸 규범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고를 못 치더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일단 저지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하냐? 실질적 민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실질적 민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실질적 민법 참 법 공부할 때는요. 이 반대말이 뭔지 비슷한 말이 뭔지 요걸 잘 알면 공부가 끝나버려요. 실질적 관대는 형식적이죠. 그래서 형식적 민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형식적 민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전을 검색해 봤더니 그게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앱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핸드폰에 깔아놔야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다. 이게 법제처에서 만들어둔 앱이 있는데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제 민법이라는 게 뜬단 말이죠. 그래서 뜨는데 그때 그 민법이 형식적 민법이다. 근데 우리 민법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민법 기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간 작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1958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는데 유예 기간을 좀 뒀죠. 1년 한 10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이 민법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무관하게 실질적 민법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민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것인 거다. 이 두 개는 꼭 같은 것은 아니다. 형식적 민법은 만약에 같은 거라면 봐보세요. 같은 거라면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거지. 근데 형식적 민법 속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절차법도 있고 또 공법도 있더라.
그런 면에서 아닌 게 이게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인편에 가면 97조에서 법인의 벌칙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죄와 벌에 관해서 이 규정을 해놨어.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형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89조에 가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해라 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강제 집행에 관한 것은 절차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런 것이니까 이게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걸 4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요거를 밑줄 그으면서 절대 읽으면 안 된다. 밑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법 공부를 하실 때 밑줄은 기출 표시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만 긋자.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모른다고 다 밑줄을 그을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데다가 밑줄을 잘 그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로 가시면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죠. 여기서부터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볼 건데요. 이제 이런 거요. 다시 이제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을 간에 X를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매매 계약을 맺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어떤 관계가 매매 계약을 맺은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재판을 해야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무슨 잣대를 가지고 네가 이겼다, 네가 졌다, 아니면 네가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때 이제 찾아보는 게 뭐냐? 이게 민법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원인데 이 법원은 이게 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존재 형식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의 존재 형식. 근데 이 법원에서 원자가 뭐냐면 이게 셈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셈원자가 된다. 그래서 법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놨죠.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1조 조문을 봐봤더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관습법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해놨죠. 법률, 관습법, 조리.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법에서 맨 처음 어쨌거나 요게 민사가 될 건데 민사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법을 요렇게 찾아봐라. 법률을 먼저 찾아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법을 찾아보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는 뭐냐면 조리 있게 설명한다 이 말을 할 때 그 조리예요. 그러니까 법적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게 맞겠느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리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이제 이 법률은 성문법 내지는 재정법의 의미가 돼요. 성문법, 재정법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성문법주의라고 이렇게 하고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불문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이제 뜻을 살펴두셔야 되는데 이 성문법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인 거죠.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불문법은 그렇지 않은 거고 아니 불자를 써서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법계의 특징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거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륙법계의 특징이고 영미법계로 가면 이제 그 나라들에서는 불문법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관습법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몇 가지 법률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마다 미리 예상을 해서
법을 다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일단 만들어놨다. 나중에 근데 봤더니 그게 없어. 그러면 관습법 조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는 요걸 읽어보자면 성문법주의는 이게 일단 성문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문법이 되는데 불문법으로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제 그 뒤에 우리 판례라는 게 나올 건데 판례는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판례라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게 될 건데 시험 공부는 또 이제 나중에 조문 판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조문 판례 하는데 이 법을 만들 때 조문으로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우리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을 해서 판단을 내려줬어. 그런 것을 판결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문장으로 쓰면 판결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 이것을 판례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자 저렇게 판단하자 학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이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는 봐보면 이 조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판례도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법원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헌법 공부를 안 했어도 우리 사회 공부를 했으면 상권분립의 원칙 이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몽테스키우의 상권분립의 원칙이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입법은 입법부가 국회가 그리고 사법은 법원 그리고 행정 요거는 집행부가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법을 누가 만드느냐? 입법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한 판결이 만약에 법이 돼 버린다고 한다면 상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다. 근데 사실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봐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인 거다.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여기 다시 이제 법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률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사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것을 법률 이렇게 말해요. 헌법 시간에 공부해 보셨을 수도 있고 일단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법률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법률은 더 넓은 의미로 성문법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성문법 내지는 제정법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 규칙 또 그 외에 자치법규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뭐 조약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등 다 그렇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들은 당연히 성문법이구나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 다시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건데 시험용어로 봐보면 여기서 이제 관습법이 제일 중요해요. 관습법이 중요한데 우리 일단 관습법 그러면 관습법은 법률 같은 경우는 아까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법률로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명령 규칙도 뭐 대통령이 아니면 각부 장관이 또 대법원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 또 자치법규는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었어. 또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습법은 관습이 법이 됐기 때문에 관습이 법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특히 그 관습법에 관련된 것들이 물권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면 돼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또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말 그대로 분묘는 알잖아요. 뭐 추석 때 여러분들 저 성묘 가면 묘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성묘 가잖아요. 그 분묘가 기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미군 기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이 그게 미군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둔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그 자손들이 남의 땅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데 그게 관습법에 의해서 쭉 인정되고 있는 것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관습법상 법정재산권, 이거는 뭐 사실 물권법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또 명인방법이란 공시방법 이런 것들도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인데, 문제는 이제 이 관습법이 어떻게 해야 성립하느냐 요거예요. 먼저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게 관습법은 관습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행이 뭐냐면, 우리 분묘기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의 땅에, 남의 임야에 조상의 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야 주인도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자손들이 와서 성묘하고 뭐 여러 가지 벌초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인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야, 그런 거 터치하면 안 돼 하는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됐다. 법적 확신. 요게 있게 되면 관습법으로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관행과 법적 확신. 나아가서 어떤 판결까지 필요하냐? 판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판결은 어떤 확인적 의미만 있는 것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관습법으로도 승인되려면 이게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에 합치해야 된다.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에 합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당성과 합리성 요게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정당성,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제 요즘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이는 경우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일가 친척이 모이면 어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자손들이 모여서 뭐 시제도 모시고 뭐 제사도 드리고 성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를 뭐라고 하느냐? 종중이라 그래. 근데 그 종중의 구성원, 이 사람을 종원이라고 한다.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한다. 좀 작은 단위로는 문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무슨 문중, 무슨 문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게 인정이 되는데, 우리 봐보세요. 근데 그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이게 2000년대 전까지는, 2005년 전까지는 여자들을 빼버렸어. 여자들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래. 남자들만 끼고, 성년 이상의 남자들만 종원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아니라고 해. 별 생각이 없죠. 뭐 아니면 어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내가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전주이신 무슨 파의 자손이야. 그러면 나도 그 할아버지의 자손인 거 맞잖아요. 너는 그 자손이 아니야? 맞는 거지. 그 자손들이 다 모이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그런 뭐 어떤 뭐랄까 관념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거 같으면 문제가 될 건데, 그게 나중에 재산 문제가 생겨. 재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이제 거기에 어떤 종중 재산이 있었는데 수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팔려서 그 돈을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좀 더 크면 1억을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는 안 주고 아들들만 준다네? 참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 거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내세웠다,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효력과 관련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그거요. 우리 이제 관습법 요게 법률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인 거다. 보충적 효력설. 그거 말고 이제 대등적 효력설 이런 개념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습법이 문제됐을 때 누가 증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을 할 때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해. 아, 이게 법이다, 이게 관습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사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 당사자의 주장 증명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성이, 주장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뒤에 가시면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이 사실인 관습,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법률의 해석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봐보세요. 갑을 간에 어떤 X라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X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요걸 이제 확정을 해줘야 돼.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해석이라고 한다. 해석. 계약서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외국어, 영어, 일어, 독어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요.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탁 와서 닿지가 않죠. 와서 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풀어줘야 돼. 말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근데 이제 봤더니 그 동네, 만약에 예를 들면 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A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 근데 관습법에는, 사실 관습으로는 B가 있어. 그러면 갑을은 이런 B라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관습이야. 그래서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것인 건데, 근데 이 관습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관행은 있어야 되지만 법적 확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법적 확신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명책임으로 와서 봐보면, 증명책임으로 이 사실인 관습은 관습 사실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또한 이것도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경험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그냥 봐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법원이 문제되는 것들을 봐보면, 법원이 문제되는 것들 보면 그 외에 이제 아까 우리 조리 봤죠. 조리 했는데 사람이 참 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이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필요한 거냐면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둘이서 예를 들면 갑을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문제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전을 뒤져봤더니 없네. 또 관습법도 뒤져봤더니 없어. 그럼 집에 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꼭 판단을 내려줘야 돼. 근데 판단을 내려줄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걸 법관 판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리가 된다. 법적 이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건데, 사실 그 법적 이성도 만약에 그들만의 생각이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 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외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런 것들도 아까 판례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 결정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따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교재 체크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니까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체크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